가을에는 특히 그 문학인들에게는 너무 행사도 많으시고 가야 하실 것도 많고 하시는데 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곳곳에서 문학이나 또 아닌 다른 글짓기, 종이접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문화예술에 종사를 하고 관심을 두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문화예술을 이끌지 않을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백규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토크 행사는 유서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유서희 선생님 양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수필가 있습니다. 시인이시고 시낭송가이시고 걸꽃 소리 연구소 소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올해 우리 북토크 행사할 때 전담 진행자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유서희 선생님을 정말 여러 해에 걸쳐서 늘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또 뜻깊은 계절에 또 기다려 주신 이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또 문화 콘서트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의 마음을 더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먼저 모시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1999년 문예사조 시민상으로 등단을 하셨고 2007년 우산문학 올해의 작품상, 2017년 우산문학상과 2017년 청민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울산문인협회, 울산문학회, 울산수필가협회, 남구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며 울산수필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신 수필가 최영주 선생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서희 선생님 시키는 이제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네, 선생님 요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 톡토크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에다가 막 가을이 와서 너무 이제 계절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최영주 선생님 뵈면 굉장히 좀 분위기도 있고 진짜 스카프가 잘 어울리실 분 같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선생님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조선에서 제일 바쁘신 분은 아니니까 둘째가 나면 잘 어울리시죠. 그만큼 바쁘시고 더군다나 이 가을에는 특히 그 문학인들에게는 너무 행사도 많으시고 가야 하실 것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북토크 콘서트, 문학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또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또 질문지도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맞추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정말 어찌 보면 요리요리 하신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책을 다 한 권을 수필집을 읽으면서 이전에 미처 몰랐던 선생님의 어떤 그런 내면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수필집 그 보자기 그 낭만을 이제 서문에 보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필집의 그 차례를 쭉 봐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분들이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좀 끼치셨습니까? 지금 그때는 잘 모르고 수필을 썼는데 지금 더구나 이제 이렇게 토크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좀 자손이 귀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독자, 아버지 독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독자, 남동생이 독자 이렇다가 보니까 저는 그 실의 딸이지만 어느 아들 이상으로 그러니까 친가 외가 부모님 또 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친가 외가 그래 이뻐해 주시니까 그게 어디 얼굴에 쓰였는지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또 그래 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선생님이 제 이름만 불러도 얼굴 빨갛게 하고 자기가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막 선생님 뭐 시키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동네에서도 동네 분들도 다 그래 해주시니까 그걸 잘 모르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26 되던 때 떠나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8개월간 계시다가 그렇게 떠난 빈자리에 그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떠나시고 그래서 그 떠난 빈자리에 보니까 너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좀 단단해지고 이렇게 황토끼리 발걸음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 나듯이 단단해지고 야물어지고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수필을 쓰면 그런 게 배워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그리움이 많다라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런 그리움이 제 안에 또 제일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빈자리라는 것이 또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데 또 가족에 대한 특히 또 부모님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들일수록 그 자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그림이 사무치다 보니 옆에서 어떤 그런 거 뿜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와 이제 선생님의 부친이시죠. 할머니와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애틋한 사랑이 되어있는 떡매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작품을 일부를 낭독해 주실 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 소개해드렸던 차영자 선생님이신데 현재 또 예세이 울산문학회 회장이시고 수필가이시고 또 수필집 신앙리 디너스를 또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관 능선을 공저하신 차영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가야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다. 중간부분입니다. 명주 음식을 만들다가 독감이랑 비란 곳곳에서 분부한 여성을 달려다가 의식의 예복처럼 번듯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시간이 있었다. 아버지가 떡을 주실 때였다. 고로이 벽에 걸려있던 떡계란을 해주고
감나무에 기대어져 있던 떡들을 철갑이 뜨거운 김을 내며 질병이 모였다. 사랑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묵은 세배와 생년의 고운 인사차 오신 손님 접대를 하던 아버지가 안채로 건너오셨다. 그와 때를 맞춰 할머니는 어느 틈에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다. 용기나는 명주 옷을 입은 이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란 걸 어린 나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실 동안 할머니는 떡돌 옆에서 어색하고 수줍어하듯 그리고 말없이 행복해하셨다. 아버지가 떡을 치시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할머니가 떡을 밀어 넣으셨다. 떡을 칠 때는 위에서 치는 사람과 아래에서 밀어넣는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 아래쪽 사람이 손도 맞추지 않아야 할 정도로 위에서 밀을 치는 사람도 속도감 있게 리듬을 타며 요령껏 힘을 써서 쳐야 떡이 차지고 맛있게 되는 것이다. 떡매가 올라가는 순간에 빠르게 떡을 밀어넣는 아슬아슬함이 주는 재미와 힘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도시물이 된 아버지도 보기 위해서인지 일손 돕는 아주머니들과 놀러온 손님들 집안 식구들이 둘러서서 즐겁게 고전을 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미리 연습한 것처럼 흥이 돋고 호흡이 잘 맞았다. 늘 조용하신 할머니의 슬픔 어디에 그런 덩치가 숨어 있었는지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아버지가 뜬금을 쳐들어 꽃이 하며 내리치니 할머니는 그 끝없는 목숨으로 허잘 친다. 판소리의 모습처럼 흥겹게 추임새를 넣으며 떡매질에 놀려서 삐져나온 떡을 재바르게 밀어 넣으셨다. 할머니의 얼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스럽도록 고운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다.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할머니 치마폭에만 쏟아지는 듯 보였다. 거기에 아버지의 천진하던 모습도 언제나 선명하다. 정청시야 시집살이에서 할머니의 귀중한 독자 아들을 시어머니인 정조 할머니가 애지중지하시며 내놓지 않았다. 젖을 먹일 때 외엔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상급학교는 도해지로 나왔다. 그 길로 큰 도시에서 취직하고 결혼을 해버리니 할머니는 아들과 오롯이 정을 표현할 기회 한 번 갖지 못하셨다. 어느새 할머니는 자식이지만 아들을 어렵게 대하셨다. 쳐다볼 일이 있어도 부시는 듯 잠깐만 바라보시고 했다. 아버지로 예한 것이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소중히 생각하셨지만 엄마에게 아들로서 정겹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할머니께 엄마하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내가 아는 아버지의 어느 색깔 중 가장 부드럽고 애틋했다. 아버지는 잠시라도 엄마와 둘이서 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찾았을 성쉽다. 엄마가 한 땀 한 땀 손수 지어주신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 집안에 덮칠 사람이 있음에도 영매자랑을 주셨을 것이다. 옳지. 한마디에 어머니 힘드시디오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너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잘 친다고 받으셨을 것이다. 떡을 치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간 동안 할머니에겐 생애에서 아들과 경험하는 유일하게 긴 시간이었으리라. 세상에 충만한 행복의 정점을 나타내는 표정이 있다면 떡을 밀어넣는 순간의 할머니 모습일 것 같다. 아들이 어머니 마음에 호두 한 점 찍어드리는 정답고 의견한 떡매질이 있다. 아버지가 떡을 치는 일은 기량으로 돌아들기 전 햇빛도 타온 연바당 한편에서 드리는 여자의 희극하고 정성스러운 축제였다. 파란 하늘이 아껴듣고 퍼붓는지 햇살이 노랗게 쏟아지고 예쁜 달나무가 따뜻하게 서 있었다.
할머니 잘 해주셨죠?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그려지시나요? 네. 그 할머니가 평소에는 좀 옷을 흐름하게 이렇게 입으시다가 아들과의 아주 특별한 시간에 주어졌을 때 그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오멜무새를 다시 이렇게 다시고 곱게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떡을 치면서 어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조금 메였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은 더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문장이 조금 다른 편보다 조금 길었어요. 그런데 그 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우리 최인주 선생님의 그림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 선생님은 1999년도에부터 문예사조로 등단을 하셔서 그럼 지금까지 몇 년일까요? 25년인가요? 거의 30년 가까이죠. 정말 여기에 속된 말 어마무시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이렇게 써 오셨을 텐데 이런 문학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문학인이 되겠다 생각한 동기부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앞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눈부시게 희고 너무 아름다운 한 20 후반 30의 여인이 그 자기를 닮은 너무너무 희고 피부가 투명한 한 돌진한 아기를 업고 우리 집 앞을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눈동자가 밝은 회색인데 아이가 웃는데 엄마 닮아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 엄마는 그 목에 나오며 빛이 날 정도로 머리는 그냥 긴 머리를 이렇게 고무 하나로 묶어서 이만큼 뻗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눈도 있는가 초등학교 때인데 엄마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가면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과장님이 회사 여직원인데 과장님이 부인이 없다 해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부인이 아주 멋들어지게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주위에 발견이 돼서 살아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임신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언덕이 아기의 눈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 눈이 이상하다,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가 이걸 몰랐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저는 이제 뭐 안데르센 동화 뭐 이런 거를 읽을 때인데 소설 막 이렇게 뭔가가 하면 소설을 쓴다. 이제 나는 저 아기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써야겠다. 그게 처음으로 제 가슴에 그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온 계기였습니다. 예.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선생님은 굉장히 이전에 이제 어렴풋이 느끼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좀 책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묘사력이 대단하시다. 글이 정말 섬세하고 그려지는 듯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굉장히 심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죠? 그리고 눈물도 많으시고 작은 재밌는 일화를 하는 말씀드리자면 제 그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무슨 말 끝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글 속에도 있어요.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 문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뭐 부유하게라는 말을 쓰면 듣는 사람이 또 자만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소녀 같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의 감정이지 선생님 괜찮아. 제가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섬세하신데, 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묘사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묘사력을 어떻게 다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할 거리가 될까 싶은데 굳이 말씀하라 하시니까 저는 오늘 윤서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작정 견뎌야 하는 시간들, 그게 저한테 있었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감자 하나를 먹어도 체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고 이제 해가지고 뭐 나중에 교육 깔아서 약 먹고 막 한약 구겨가고 병원 가고 해가지고 이제 누룽지 끓여서 먹고는 이제 엄마가 가만히 누워있으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도 뭐 일주일씩 열흘씩 저한테 매달렸으니까 이제 뭐 볼일 좀 보고 온다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야 된다. 누룽지 한 공기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입맛이 막 돌아오니까,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는 벽에 엄마가 흔하게 입는 치마 이런 데 벽에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그 치마 자르기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내리는 그 곡선과 그림자가 한 번도 똑같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아래목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하고 나는 이제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서 뭔가를 잘 모르지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동에 이제 이 손자 손녀로서 할아버지 너무 지나친 사랑을 받아서 저는 방학마다 시골집에 붙들려 갑니다. 안 가면 큰 할아버지 위독 금내 막 이래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가면 초등학교 때는 시골 친구가 많았는데 우리 시대에는 1960년대 초에는 시골 아이들이 다 공장에 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한두 명은 중학교 지나가고 친구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시골에 불려가가지고 내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럴 때 며칠은 괜찮아요. 막 강아지 뭐 시골 막 왔다 갔다 그건 좋은데, 그때부터 그 심심한 그 무작정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그 한여름에 갑자기 붉은 빗방울이 훅 떨어지며 그 푸른 강나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푸르잖아요. 거기에 자기들끼리 먼지들이 은홍꽃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어요. 그럴 때 빗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면 먼지들이 싹시에 확 밀려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초라한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걱정돼요. 자기들이 막 저 먼지들이 빗방울에 기가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저 빗방울들은 기가 죽어서 어떡하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너무 열중하게 지금 말씀하셔서 그리고 막 분명히 우리 창호지는 누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에 딱 발라서 그 발볕에 말려갖고 방울을 탁 따면 그렇게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데 햇빛을 받으면 그 창호지가 하얗고 부드럽게
그 아름다운 흰색은 저는 아직 장호지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하고 그 장호지를 해서 이제 달빛이 들어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나무 밑에 감꽃이 다 떨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너무 막 땅을 생각을 해서 땅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뿌려놓은 것 같은 너무 이야기 깊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느끼셨죠? 들으면서 눈에 눈그림 이미지가 막 그려지시죠? 이렇게 수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시를 쓰셔야 되지 않나 할 정도의 그런 문장이 많은 거죠. 네, 맞아.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노는 모습들, 누워서 이렇게 자세하게 골똘하게 들여다보는 그 시선이 선생님의 그 묘사력의 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쭉 살아오시면서 각자의 그 버팀목이 있죠. 선생님은 어떤 게 선생님 버팀목이십니까? 지금은 뭐 제 자신 스스로가 항상 버팀목입니다. 사실이 너무 좋은데요? 걸어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당당함을 잃지 말자. 저는 항상 그런 어떤 거로 버티는데 못한 사람들께서는 그걸 인정 안 해주시더라고요. 멋지십니다. 왜냐면 우리 다 50대 이후로 접어들면 자신감이 잃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자신을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다 로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승희 선생님은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저는 버팀목입니다. 다들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그럼 이쪽에 제일 앞에 앉은 선생님은 여쭤봐도 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당하게 사시고 이랬는데 저는 아직 남편한테 남편을 버팀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단하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한 분 한 분 그 존재가 다 소중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자식들이 또 버팀목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각자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자신의 일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우리 작가님은 그 어떤 버팀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 자랑을 좀 할게요. 여기 이렇게 많이 직접 다 써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6회 동안 3번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동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옆에서 가까이 보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세요. 오늘 선생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그 버팀목이 이제 제한테는 다들 그렇겠지만 그 추억이 단단하게 저를 받쳐주고 기대게 해주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 추억이 기대는 걸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잘 기대왔는데 이번 북토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고은혜 회장님을 비롯한 그 집행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북토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 버팀목은 수필이었습니다. 예. 저는 수필 쓰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뭐 저렇게 해놔도 따질 시간이 없어요. 수필 때문에. 이 수필이 막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의아된동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필 때문에 제가 뭐 별로 착하지도 않는데 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막 짜증을 딱 낼 것도 막 남편 보고 이렇게 좀 해놓지 이러면서 수필 때문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필 덕분으로 지금까지 버팀목을 든든하게 가지고 오셨다는데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생각하는 수필, 수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생각하는 수필이란 무엇이다? 제가 생각하는 수필은 또 맨 뒤에 보면 그 허상문 교수님이 외부적인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현실에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크게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필은 현재를 쓰면서 과거를 절대 간과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미래에도 제 시대를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가 표현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현재의 이 시대를 저는 적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과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미래는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현재가 되어서 또 과거를 이랬구나 하는 거를 저는 수필을 잘 써야 되고 좋은 수필을 써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또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과거가 어떻게 흘러와서 현재를 어떻게 지나고 있다. 이런 것에 저는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지향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질문이 예상되어 있는데 미리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30여 년의 문필력이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돌발 질문을 드려도 사실 좀 머뭇머뭇하거나 또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또 우리 어찌 보면 수필은 인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잘 길을 내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현미밤이라는 작품이 있죠. 네, 거기 보면 오래전에 만성 사구체 신장염, 네, 이 병을 앓으셨는데 그때 진단받기로는 물치병이라고 진단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게 20년 전에 딱 20년 전에 만성 사구체 신장염 그래서 한 1년이 못 가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고 이 병은 고칠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간 하나 있는 남편 남편이 그 소리를 제가 그때 아들 밥 해준다고 진단을 받고 바로 이제 장을 봐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이제 촬영을 와서 남편은 그때 부산에 너무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병원에 못 갔어요. 그래서 밤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나는 남편이 참 양반이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우는 줄 몰랐습니다. 통곡을 있는 대로 통곡을 하고 그래서 한참 통곡을 듣다가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이 내가 지금 숨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통곡을 너무너무 하더니 막 이렇게 울음 그걸 해서 그래서 자기가 너는 네 성격대로 병도 표시 안 나게 아프면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낫게 해줄게 하면서 너무 호황되는데
너무 막 울면서 하니까 되게 진실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따뜻하게. 또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면 이제 지금 또 현미밥 작품을 감상하며 낭독하실 분이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현미밥의 내용을 아주 청명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들려주실 분이 여기 계십니다. 시인이며 또 강옥정 국악예술원을 운영하신 강옥정 선생님 모시고 우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국가 강옥정입니다. 전공은 국악을 했고요. 민요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주변 많은 지인으로부터 책을 많이 이렇게 항상 주셔요. 그래갖고 그런 책들을 보면서 참 책 속에 길이 있구나. 내가 노래만 이렇게 늘 하러 다닐 게 아니라 책 속에도 길을 좀 찾아보자 해갖고 오늘 제가 여기 같이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콘서트에 조미쌤님께서 또 이렇게 이달의 작가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아직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내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현미밥 낭독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현미밥 최영주. 그날 남편은 전화기에다 대고 통보했다. 만진 사고칠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며 때가 되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 결과를 전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통곡을 터뜨렸다. 억장이 무너진 대성 통곡으로 울린 남편은 너무도 가슴 아팠다. 남편은 내가 숨을 거두고 있기라도 하듯이 오랫동안 멍누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이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꼭 낫게 해줄게.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이 따스해져 왔다. 아들에게 왔다가 집에 왔을 때 남편이 딸 한 톨 섞지 않고 몽땅 현미로만 지은 먹기 힘든 밥이 밥솥에 그득했다. 항상 건강해서 환자를 대하는 상식을 잘 모르는 남편에게 떠오른 생각이 우선 세간에서 건강에 좋다고들 하는 현미밥이었던 것 같아. 전기밥솥 설명서를 읽고 지었다는 현미밥은 푸슬푸슬한 채로 내 앞에 놓여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마음을 다해 지은 밥이었다. 울적하게 혼자 현미를 사다 울먹이며 씻어서 밥솥에 앉혔는지도 모른다. 먹기가 어려웠지만 밥을 오래 씹었다. 부부는 뜬금없고 생뚱맞은 현미밥으로도 서로 소통을 한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둘이서 같이 해온 시간의 힘일 것이다. 그 엉뚱하고 느닷없는 현미밥의 힘으로도 아내의 인생을 챙겨주고 자식도 돌보았다. 긴 세월 우리 가정의 돌풍 앞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가파른 비탈에서 황소 같은 비빌 언덕으로 덮여주었다. 김 사인의
부뚜막에 쪼그려 수레비 뜬 나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가 되어 시가 슬며시 지나갑니다. 나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가 되어 불석처럼 어두운 토방에 팔 베고 누워 나 푸른 들창 틈서리 부슬거리는 마른 눈이나 내다보겠네. 거기에다 안도인 시인은 산이라면 이 아름다운 대표와 무능력의 유혹을 한 번쯤 꿈꿔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부추기고 있다. 남자가 처자식을 갖고 가정을 이룬 책임감에 얼마나 어깨가 짓눌리면 이런 식이 있었을까. 어쩌면 남편도 나 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가 되어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묵묵히 우리 중기를 지켜온 그를 네, 민요를 했다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남다르시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옥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그 두 분의 사랑 현미밥 드시고 계십니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스피릿도 있지만은 정말 남편의 현미밥과 통곡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그 교수님을 만나서 고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약간 비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땅을 사는데 저는 당진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전 바닷가를 어디 의논할 데가 없다 하니까 그렇게 비싼 약을 또 의사가 아닌 심리학 교수가 만든 것을 먹는다 하면 그래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주전 바다 제가 그 파도 참 많이 쳐다봤어요. 가서 혼자 생각 남편은 일단 먹어보자 이래야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얼마나 가격이 아니고 완전 탕진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러나 그 교수님이 믿음에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어 가시고 20년 동안 아직 혈액투석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하셨네요. 두 분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감사의 마음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남편은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약먹 이제 너무 아플 때 내 약 먹으라고 물 떠다준다 하니까 나물 담는 접시 있죠. 그만큼 높은데 물을 담아가지고 주방에서 거실까지 정성을 해가지고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으면서 이렇게 들고 옵니다. 막 기울쳐가지고 그 컵이 다 있는데 컵 안 보이세요? 이러면 컵 안 보이더라. 근데 어떻게 요 그릇에 물을 담아왔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어머야 누가 금방 그 말씀하셨어요? 어머야 박수. 이 그릇이 예뻐서 니는 예쁘니까 이런 예쁜 그릇에 먹어야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거를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얼마나 예뻐군요. 저는 느껴지기에 그 부부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컵을 부족하니까 이만큼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공감하십니까? 네. 질문이 안 되는지요. 너무 알콩달콩하십니다. 부럽기도 한데요. 그렇게 답답한 남편이 이 사람이 아프면 자기는 그럼 너를 막 이렇게 도와줄 생각
춥고 콩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막 으슬으슬 향기도 잘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늘 좀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하고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이거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너무 듣기만 해도 행복하시죠? 은근 자랑을 좀 많이 하시네. 그래서 컷을 해야 되겠습니다. 버튼 따라는 안 되겠습니다. 윤서희 선생님 시키는 대로 말했으니까 저를 좀 보지 마이소. 약간 은근 자랑이 조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저희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시니 또 더 감사하네요. 그 선생님 작품 속에 거울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가 아니고 이제 작품이죠. 수필인데, 그 거울 보면 세면장에 막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료하다가도 선생님은 그 세면장에 거울을 씻으면 기분이 엄청 활발해지신데요. 무턱대고. 그래서 그 거울이 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을 좀 잘 안 보거든요. 왜 잘 안 보실 겁니까? 보고 있으면 네.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얼굴한테 게으름을 부리는 흔적들이 자꾸 보여서 안 보는 게 약이다 이러면서 잘 안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처지지 않는 그런 거는 이제 첫째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쁘게 가꾸어 주시고, 저는 어머니 덕분으로 학교에 가면 막 모범생 교복단장 앞에 나와 이 학생처럼 해라. 네. 책복을 입고 가도 그래 하고 순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이 부자리를 제가 어린데도 제 입을 그거를 옛날에 그 광목을 다듬어서 너무 예쁘게 해서 풀을 살짝 먹여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성건한데 그게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안 잊혀지고 힘을 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그 연탄 공장에 연탄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남북문화재 집필을 했는데, 그때는 이거 혼자 이거 찍어서 하는 부산에는 일자표 기계 연탄이 나오기 전에 그 아저씨가 찍어서 하는데, 그 큰 트럭에 어느 그 연탄을 혼자서 다 찍어요. 그 아저씨가 혼자서. 난 참 안 됐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연탄집 딸하고 친구라서 그 옆에 연탄 공장 크거든요. 그 옆에서 막 너를 땅을 파가지고 큰 너를 해줘. 우리는 막 하루 종일 늘 뛰고 노는데, 아저씨는 막 그래 한번 돌아 앉아서 도시락을 먹길래 제가 살살 가보니까, 어머야 세상에 그 다무지하고 고추장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7살인데 너무 안 됐어요. 7살인데 그런 생각을 다 하셨나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무 식성이 까다로워서 우리 아버지 밥상이 너무 이렇게 뭐가 좋거든요. 너무 그래서 우리 남자는, 그럼 우리 할머니가 하셔, 힘쓰는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 연탄 아저씨가 이러니까 너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거울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그러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힘을 내야 한다는, 저 거울도 내가 닦아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 동네 떡단지 늘 이곳 다니는 할매, 그런 할매들이 저한테는 늘 힘을 줘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데도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더라. 그래서 나는 저 거울 열심히 닦는 거 저게 뭐 힘든다고 깨끗이 닦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동네에 거지 아줌마 이불 덮고 꿀등 옆에 있던 너무 성실
임신아 그것이 아줌마가 그 딸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딸을 우리 동네 한 집에 양녀로 드리고 그것이 엄마가 떠났어요. 그만큼 그 딸을 챙기고 빗물에 그것이 엄마가 자기 딸 옷을 빠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렇게 빨아서 입히고 그렇게 하던 그분들이 저한테는 항상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분들은 꿋꿋이 가더라. 그게 어린 날부터 봤던 그게 저는 네, 그 거울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제 선생님 스스로 자신을 조금 긴장하게 하는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그 매개체를 보면서 주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도 선생님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더 다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또 저기 지금까지 선생님 많은 작품을 예. 뭐 한 몇 편 정도 썼냐 열심히 여쭤보면 좀 헤아리기 힘드시겠죠? 아 예. 그런데, 그런 거 제가 안 생각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선생님 나름의 또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조금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요. 근데 저는 부엌이라는 수필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부엌은 떠난 분이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슬픔, 아픔. 그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 남동생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이 그 부엌에 있거든요. 근데 부엌에는 남동생과 제가 있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와 여동생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나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그리움을 남기고 그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적응하고 살아내야 하는 슬픔과 아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수필을 뭐 잘 써서가 아니라 네. 부엌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애잔한 그 가족애를 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죠? 그게도 또 그리움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듣고 보니 저도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여성이라면 그 부엌에 대한 그런 남다른 추억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또 부엌이라고 하면 또 어머니, 뭐 어머니 된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듣고 싶지만 우리가 또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그 수필집에 보면 오늘 이제 메인 제목이기도 하지만 보자기 그 낭만을 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그 보자기를 두고 제 할 일 다 한 뒤엔 조그맣게 접혀 잊히듯 서랍 귀퉁이로 떠밀려 들어간다. 외진에서 묵묵히 홀로 걷는 무소유의 표상이 저럴까 싶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작품을 이제 그 특별히 좀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보자기 낭만이 보자기 쓰임새가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곳곳에서 자기 나름으로 살아가는 인간 군상 그 삶에 붙들려서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 붙들려서 그 자유와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삶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천차만별을 그래서 여기에 보자기도 벌럭거리는 태극기부터 저기 또 막 좀 시장에 걸리는 작품 목수보부터 그 다음에 저기 할매들은 90도로 허리가 안 꺾어지고 80도로 꺾어지대요. 그래서 그 굽은 허리로
그 보통이를 이고 와서 채소를 풀면 난전에 보자기가 가판대가 되잖아요. 예, 거기까지 보자기는 어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인간정상 굉장히 의미가 깊어지네요. 저도 오늘 보자기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보자기 그 낭만을 우리 낭독으로 감상해 보실 텐데요. 제가 소문으로 듣자 하니 요즘 이분이 좀 뜨는 편이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김미영 선생님이신데요. 수필가이며 또 장편 소사 동화 방군의 고래 꽃무를 출간하셨죠. 요즘도 뭐 학교에도 수업도 뭐 하시고 많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우리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경 쓰시고 김인주 선생님의 낭만 일집을 읽어보시면 정말 그 선생님이 모르시고 정말 저도 읽으면서 나는 난제다 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필집을 읽고 스님께 전화를 드리고 스님 혹시 어디 채시세요? 여쭤봤더니 경주 채시.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노블레스 오리주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읽어보시면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보자기 그 낭만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은 첫 문단은 태극기로 시작합니다. 김인년 3월 1일 자유독립을 희비하며 한다는 태극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기 그 낭만을 최영주. 3월은 봄이라고 봄옷을 입고 났으면 고생 추위가 스며든다. 그럴 때 가방에서 꺼내드는 것이 보자기입니다. 옷을 돋은 3월 한속을 보자기가 지워준다. 삼각형으로 접어 목에 두르면 등까지 해진다. 보자기 한 장의 이름이다. 인생의 시작과 끝도 보자기로 함께한다. 태어나서 비릿지고리 한 장을 쥐고 달랑 기저귀만 차고도 강보에 쌓이며 아늑함을 느끼며 첫생을 얘기한다. 사주 단자는 정성껏 채색 보자기에 싸서 통에 넣고 함을 또 채색 보자기로 쌉니다. 명주를 놓아버린 생의 마지막 몸도 엄숙하게 삼배 보자기로 마무리한다. 옛 여인들은 출가할 때 자기보, 혼수보, 쓸보 등 보자기를 많이 준비해 갔다. 여인들이 밥상보, 횟대보 등의 꽃과 나비, 십장생과 거역은 자연을 수놓는 것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며 향기로운 연애 이루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손때 묻은 소지품을 담아온 것도 보자기였다. 밤색과 하늘색이 교차된 보자기엔 남편의 면패와 인명장, 도장 등이 있었다. 남편의 인생을 오롯이 다 바친 흔적이 보자기에서 나왔다. 알토란 같은 알찬 밤톨들이 더위를 이루던 밤색 시절과 화문을 앞두고 이제 느긋하게 살아갈 하늘빛 시간을 보자기가 다 풀고 있는 것 같았다.
번지시 이르는 듯했다. 학생 시절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머니는 새 책을 잘 담아오라고 푸른빛 보자기 한 장을 접어 책가방을 내어주셨다. 지금도 나의 외출 가방 속에 보자기 2장이 접힌 채 비상시의 정의 유언처럼 자리하고 있다. 냉방이 강한 영화관 같은 데서 보자기는 단단히 냉기를 물리쳐준다. 지난 설에 지척에 사는 아들이 명절을 새로 오면서 꽃감 상자를 싼 황금색 보자기를 들고 왔다. 딸내와 우리 부부가 기쁘게 반긴 것은 젊은 세대인 아들과 딸내가 명절에 고향 가는 자식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가득 들고 부모님을 배려가던 보자기의 정서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도 애명글면 보따리 싸서 이고 들고 자식 집을 찾아간다. 보자기를 접다가 손바닥만 해지면 참 허허해 보인다. 그저 얇은 정사각형일 뿐이다. 무엇 하나도 제 것으로 가지려 해본 적 없는 무심의 형상 같다. 가리고 싶은 데는 덮여서 가림막이 되며 옮기고 보관하고 지켜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제 할 일 다 한 뒤에 조그맣게 접혀 이치도 서랍 깊이로 떨리는 길을 간다. 외진 데서 묵묵히 홀로 걷는 무소유의 표상이 저를 빠시다. 활짝 펼치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방 모서리가 물건을 싸낼 땐 불불이 일어나 선물 포장의 맵시도 되고 이동수단의 튼튼한 매듭도 된다. 허허 실실의 정성이다. 등구원 할머니가 들고 온 채소 보따리로 길바닥에 펼쳐 난전의 흙묻은 가판대가 되다가도 매혹적인 조각보, 수보가 되어 벽을 장식하는 예술품으로 변신하는 보자기는 전생이 멋있는 방만 방랑자였던가. 손끝에 잡고 부천 창에 내밀어 먼지를 들다 잠시 손가락 하나 힘을 놓으면 스승없이 잠으로 영원되어 헐헐 나다가 그릴 것 같다. 감정으로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김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자기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줄도 새삼 다시 느낍니다. 수필집의 그 뒤편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상문화평론가님은 무려 수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묘사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일상적 속내를 이야기 드러내는 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쭉 많은 작품을 오셨고 또 앞으로도 힘 손으로 직접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작품 쓰실 거죠? 네, 앞으로 좀 어떤 작품을 좀 쓰시고 싶은지 가고 아니면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어떤 한 길로만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사유수필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작품을 좀 쓰고 싶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질문은 객석에서 궁금해하시는 점. 네. 아까도 또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뭐 총체적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예.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서 또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이라 하니까 저는
이렇게 소설을 쓰고 싶었고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알퐁스 도테의 배를 읽고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되게 많이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소설이 아름답고 좋아서 울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절대 그렇게 그런 좋은 소설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그때 한창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와의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에 저는 좀 많이 반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먼 데서 버시 찾아오면 밤을 새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장 이제 친한 친구는 버시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때는 그냥 좋아서 이제 읽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어당은 자기 수필을 소품문학이라 해가지고 자기는 당당하게 나는 칸트를 세상 이상 못 읽어서 나는 안 읽었다, 못 읽겠더라, 이렇게 자기는 말하면서 그 작은 소품문학 수필로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우뚝 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출판 영어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동양인으로서 서구 문명을 비판하는, 그래서 우리 작은 수필을 쓰면서 거기에서 그런 크게 자기가 어떻게 수필을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를 몰랐지만 임어당을 많이 좋아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느 프랑스의 소설가고 아나톨 프랑스가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수필이 문예를 흡입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에 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수필의 매력에 아직 이렇게 빠져 있어서 수필을 쓰는데 아까 31년이라 하니까 되게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책도 안 건넸죠. 또 아직 수필을 이렇게 멋지게 잘 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하실 기회 없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찍을까요? 네. 정말 시간이 저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조금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빠듯하지만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수필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정현주 기사님, 네, 먼저 손을 드셨으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도 없으면 좀 네. 그랬을 때 보면 어떤 때 가끔 보면 집중이 너무 잘 하시고 몇 시간을 이 책 속에 또 책상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집중력에 대해서 노하우를 여쭤보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아마 더 집중력이 좋으시고 더 탁월한 노하우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정현주 선생님이 분위기 살려주신다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현실에서 가장 빨리 다른 세계로
빠른 시간에 다른 세계로 몰입했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어.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그 방법이 저한테는 뭔가 하면 영화관에 가는 거거든요. 집에서 가깝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이제 딱 집중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몰입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필을 쓰면서는 이제 화면 전개, 그러니까 수필의 장면 전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들의 특히 양조위 같은 화양연화의 양조위 같이 네.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끼니 때니까 만두를 먹잖아요. 그 양조위가 그 아내가 바람이 난 걸 알고 그 만두를 먹는 그 연기는 정말 나는 화양연화를 10번을 넘게 봐도 그 장면에서 참 탁월하다. 양조위를 보기 위해서 보신 거 아닙니까? 장만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세계에 빠졌다가 그런지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갔다가 내가 그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책 아니면 보고 싶은 그림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에 책 읽으면 그래 참 분위기가 다르고 전에 읽었던 그 어떤 구절이 새롭게 막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디어 멍을 하고 나름의 비법을 알았습니다. 네, 자 다음 선생님 질문해 주시요. 저는 네. 선생님께서 또 어떤 시간대에 글을 쓰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달에 몇 편 정도의 글을 대략적으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 왔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저는 대단히 성질이 아주 급하고 예민한데 반해서 아주 느리고 낙천적인 두 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정말 수필을 좀 빨리빨리 쓰면은 정말 많은 수필이 나올 텐데 저는 수필을 한 달, 2달을 주무릅니다. 예. 그리고 물러서 뭘 만들어 수준이 맞으니까. 근데 아무리 주물러 봐도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잡기는 한 달. 그래서 급하게 쓸 때는 이제 열흘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적어도 한 달을 주물러라 하거든요. 그런데 주물러야 좀 그래도 제대로 작품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급하면 그리고 머릿속에서 뒹굴리면서 이렇게 또 막 시간 다 보내다가 막 보낼 때 다 되면 쓰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낮에도 참 좋은데 밤 시간이 좋아요. 예. 그리고 막 비가 오면 괜히 막 책을 펴고 괜히 책을 읽어 쌓고 그럽니다. 태고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그래서 뭘 하다가도 그 문장이 떠오르면 그 태고를 한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 박종화 월탄 선생님은 그렇게 긴 장편 소설을 써서 방석 밑에 엉덩 밑에 넣어 놓으시고 그때는 뭐 제자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 대화를 하시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는 우리도 그런 단계는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속에 내 글이 있듯이 그걸 또 끄집어내서 대고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도 수없이 그
방송 밑에 엉덩이 밑에 넣어놓고 그래서 태고는 운전할 때 조심을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듯이 저는 태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그 문학을 좋아하신 문학소녀였습니까? 지금 질문이 문학소녀인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런 말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알퐁스 도태의 별 때문에 용기를 못 내고 와, 난 이렇게 못 쓴다 해서 많이 울었는데 그 소설을 쓰고 싶다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회색 눈동자 아기 근데 아직은 못 쓰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소녀 때부터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쓰실 것 같죠, 그죠? 수술 시간을 거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우리 생생을 참 멀리서 보면서 얼굴도 예쁘고 수필도 잘 쓰고 예쁜 이 어떤 모습과 이런 봤을 때 참 우리 문예부로서는 귀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콘서트를 우리 유세열 선생과 이 호흡을 맞추면서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얻으면서 큰 박수를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최은구 선생님의 감사 인사를 마치고 제 마무리를 하고 이럴 건데 오늘은 문학 토크, 북토크가 아닙니다. 문학 토크 콘서트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학 토크 콘서트가 어떤 취지에서 되냐면 이제 울산문인협회에서 주최하고 회장님께서 문인협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죠. 뭐 개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 취지는 울산 시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시민문예대학 그 다음에 콘서트 이렇게 큰 가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문학이 편하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제 방법을 모색했을 때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깊이 친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당을 만드셨으면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인들 간의 어떤 문학 작품을 문인들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문인들의 작품을 좀 더 자세히 함께 느낄 수 있다는 두 번째 취지였고 또 세 번째는 문인들 간의 어떤 친목도모 저도 사실은 문인협회에 가면 너무 원로 어르신들 선생님들 인사드리기도 민망한 정도인데 이런 장을 펼치면 훨씬 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이제 6회였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매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인협회 회원님들의 작품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이런 문학의 3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아서 또 문학과 예술이 숨쉬는 울산이 되기를 더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강 그분이 또 이렇게 우리 대안의 딸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앞으로 AI 시대에서 가장 살아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가장 그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게 문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 시민들과 좀 더 장소가 넓어진 곳에서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문학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문학이 어렵지 않다, 친숙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를 우리 울산 문인협회에서 모든 분들이 좀 더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억제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따뜻했죠? 네. 아마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 가슴이 그득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합니까? 네. 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신 최은구 선생님께 한번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가을
끓이고 하다 보니 곧 겨울이 오겠죠. 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저는 단언코 문학인이라고 제가 감히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길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바람을 드리고 우리 최영도 선생님께도 좋은 작품 또 건강 이런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못 오실 입장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정말 얼마나 다들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말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무엇보다도 그 국민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또 힘든 일도 하나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다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자리에 이를 섰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울산 그 문학관이 건립되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도 담아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생전에 이 노벨상 받는 걸 보고 문학이 그 다음에 그 오스카상 김준범이 오스카상 받는 거 보고 축구 사람 보고 그래서 알라들 뵙지 만세 한번 부르면 어떻겠어요? 선생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만세 삼창 저희가 더 왔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 만세 삼창이에요. 네. 우리 문학과예요. 있어요. 두개 다 하면 세 가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그 노벨 문학상 만세하고 의상 문인협회 그러니까 문학 토크 콘서트 만세, 의상 문인협회 만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노벨 문학상 만세, 네. 문학 토크 만세, 그러면 문학 만세, 의상 문학과 만세 할까요? 만세 삼창. 선생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만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울산 문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문협 문인협회 만세. 문협보다는 울산 문인협회 만세 한번 하고 울산 문학 토크 콘서트 만세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만세! 만세! 울산 문인협회 만세! 만세! 문학 토크 콘서트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윤성의 미를 걸었네요. 내년에도 꼭 됐으면 좋겠고요.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